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GMOTV 생명공학 고전 읽기.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살이 찐 것이 과연 나의 탓일까 아니면 사회 탓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비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비만을 권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자,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우리는 비만을 또 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실 교수님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박승준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사실 비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비만의 정의, 우리가 비만으로 봐야 됩니까? 예, 비만의 정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지방이 많은 거죠. 지방이 많다. 예, 우리 몸 안에 예. 체내에 과도한 양의 지방이 쌓여 있는 겁니다. 예. 혹시 그 비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일단 떠오르세요? 좀 게으르다. 자기 관리 안 됐다. 부정적이죠. 예. 예. 뭐 그럼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 지나간다, 사진을 봤다, 그러면 그런 이미지를 흔히들 떠올리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한테 씌워진다는 건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성인들도 그런데 어린이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6살에서 10살 되는 남자 어린이 한 90명 정도를 모아서 예. 조사를 했답니다. 예.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느끼느냐 했더니 애들도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이는 거예요. 멍청하다, 못생겼다, 더럽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심하게는 사기꾼이다, 뭐거짓말쟁이다 라고 표현하는 애들도 있을 정도로 비만에 대한 시선이 쏙 좋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전에 한 40-50년 전으로 가보면 주변에 이제 좀 배가 좀 두둑하신 분이 있으면 그 인품이 좋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예, 맞아요. 예, 뱃살은 인격이다. 그러고 왜냐하면 뚱뚱한 사람은 곧 잘 먹은 걸 뜻했고요. 잘 먹는 거는 잘 사는 걸 뜻했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만이 살이 찔 수 있었어요. 또 더 옛날로 가보면 그 빌렌드루프의 비너스라고 해서 아주 뚱뚱한 그 석상이 하나 있죠. 조그만. 그리고 프랑스 도르도뉴 지방의 어떤 동굴에 가면 로셀의 비너스라고 해서 거기도 이제 돌에 부조가 하나 새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뚱뚱한 여성이 새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뚱뚱한 거를 좀 선망했던 거죠. 잘 못 먹던 시절이었으니까 말이죠. 중세 귀족들은 자기 초상화나 석상 같은 거를 만들 때 실제보다 더 이렇게 뚱뚱하게 배도 좀 나오고 그렇게 그려지기를 바랬대요. 그게 이제 부유를 상징하는 거니까. 날씬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좀 이렇게 살집 좀 있게 해주세요, 체격 좀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했다죠. 우리가 잘 아는 밀로의 비너스, 날씬한가요? 네네. 이것도 약간. 그렇죠. 뚱뚱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쵸. 통통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그렇죠. 절대 날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뚱뚱함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우호적이었다고 한 거예요. 그 전형적인 사례가 뭐냐면 1770년인가 영국에 살았던 이 데니엘 램버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상당한 초고도 비만이었거든요. 키가 180cm였는데 체중은 335kg이나 나갔다. 335kg요? 그러니까 BMI가 103이 넘는 정말 엄청난 비만이었죠. 종아리 둘레만 해도 94cm.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허리 둘레보다 훨씬 두꺼운 엄청난 비만이었는데 근데 이분을 그 주변에서는 상당히 부러워하고 사회에서 성공한 신사로 불렸는데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한 인식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 거죠. 나중에 그분 무덤에 들어가서 누가 낙설했대요. 뚱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1960년대만 해도 우량아 선발대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저 기억납니다. 그 우량아 선발대회가 있을 정도로 애들이 통통하고 뚱뚱하게. 맞아요. 장군감이나 그때 당시에 자라길 바랬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런 애기들을 별로 보기 쉽지 않았으니까. 왜 사실 그 뚱뚱함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졌나? 라는 그 정확한 어떤 기원은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느 책에서 이제 서술한 걸 보면요. 이 20세기 초부터 미국에서 이 비만한 사람을
도덕적인 그런 판단을 개입시키기 시작을 했답니다. 즉 비만을 탐식과 나태의 상징으로 여기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는데 1912년에 이 보험계약자 연구란 게 있었대요. 보험계약자 연구에서는 BMI와 사망률의 관계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BMI가 증가할수록 이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게 그때 처음 밝혀졌답니다.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은 사람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쪽이죠. 그렇죠. 보험료도 많이 받아야 하고 또 보험료를 또 지급할 그런 가능성도 커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건 별로다라는 또 인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1차 세계대전이었답니다. 1914년부터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에 네. 전선에 이제 나간 그 병사들한테 그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후방에서는 배급제를 실시했어요. 아껴 써야 했죠. 네. 근데 배급을 받으러 나왔던 사람들 중에 좀 뚱뚱한 사람이 섞여 있으면 저 사람 뭐야? 혼자 다 먹었나? 인식이 혼자 많이 먹고 살이 쪘나 봐. 뭐 애국심도 없나 봐. 그러면서 이제 흉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꺼리기 시작한 거죠. 예. 그리고 1900년대 초부터 왜 헐리우드에 이 영화 산업이 부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극장에 가서 그 영화관 스크린을 가득 채운 이 헐리우드 스타들의 매끈한 몸매를 동경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체형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1920에서 30년대에서는 실제로 이 미국 중산층 여성들 사이에서 다이어트 문화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예.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다이어트 문화라는 게. 그러니까 이쁘다라는 정의를 내리는 그 기준점을 예. 과거랑 지금의 그 이쁘다라는 정의가 완전히 이제 달라지고 있는 바뀌기 시작한 거죠. 날씬한 체형에 대한 그 동경 그런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1930년대부터 이 비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다양한 의학적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비만에 대해서 일단 뭐 어떤 문화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우리를 비만으로 만들고 있는 뭐 음료수나 아니면은 여러 뭐 가공식품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네. 이제 이 부분을 보셨을 때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은 젊은 친구분들도 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 먹어도 되나? 뭐 어느 정도까지 내가 좀 가능할까? 예. 글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 예. 참 애매한 이야기인데요. 예. 사람마다 그 민감도가 달라서요. 민족마다 좀 다르고 동양인이 다를 것이고 서양인이 다를 것이고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인 같은 경우는 BMI가 낮더라도 내장 비만의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래요? 예, 복부 비만. 그러니까 예. 이 배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행히도 좀 비슷합니다. 그게 약간 인종적으로 예, 인종적으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인종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폴리네시아인하고 호주 백인하고 비교해 볼 때 폴리네시아인은 같은 BMI라도 비만의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인도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배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마른 비만이라는 얘기 흔히 하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BMI는 정상 기준에 있더라도 내장 비만의 카테고리에서 보면 비만으로 판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양인보다 더 많은 거죠. 사실 요즘 이제 현대인과 좀 우리가 접목해서 좀 봐야 될 텐데 혼자 해먹고 혼자 살고 하다 보니까 가공식품들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 이 비만과 좀 관련이 있는지 앞서서 뭐 사실 유전적인 것들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식습관도 분명히 영향을 좀 많이 줄 것 같거든요. 예. 이제 유전적인 영향을 말씀드렸지만 내가 비만이 되기 그러니까 쉬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비만이라서 그런 소인을 타고났어요. 하지만 이 생활 습관이나 그런 거를 잘 유지한다면 그 스위치를 누리질 않는 거죠. 비만으로 넘어가는? 네, 비만으로 넘어가는 스위치가 눌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적당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소인보다 그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유전적으로 제가 좀 약간 날씬하게 태어났는데 막 먹으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스위치를 제가 누르게 되면 그렇죠. 그럼 기하급수적으로 체질이 확 바뀔 수도 있죠. 바뀌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방세포를 이제 키우는 겁니다. 살이 찐다라는 건요. 성인이 되어서 살이 찐다라는 건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지방세포의 그 크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포는 아주 효율적인 그 에너지 저장 기관이잖아요. 이 중성지방이 가득 차면 네. 이렇게 늘어납니다. 크기가 풍선처럼. 예. 그러면서 살이 찌는 거고요. 살이 빠졌다라는 거는 거기에 있던 지방이 분해돼서 나가면서 그 사이즈가 줄어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세포소는 그대로 정해져 있는 거고. 네, 거의 사람마다. 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패스트푸드 산업 자체가 사실상 지금 뭐 비만 확산의 주범이다. 뭐 초가공식품이 비만 확산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교수님께서 보고 계세요? 어떠세요? 패스트푸드는 맛이? 너무 맛있죠. 좋죠. 네, 어제도 피자 먹고 왔는데. 왜 맛있을까요? 그냥 맛있어요. 예, 맞습니다. 패스트푸드 같은 초가공식품의 그 중요한 성분, 삼총사가 있거든요. 예. 설탕, 지방, 그리고 예. 소금입니다. 설탕, 지방, 소금. 예, 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삼총사고요. 예. 설탕, 단맛이잖아요. 그리고 소금, 짠맛, 그리고 지방은 이제 기름진 그런 맛이죠. 예전부터 우리 인류는 달달하고 이 기름진 맛, 그리고 소금이야 뭐 필수니까. 그렇죠. 그런 맛을 좋아했어요. 왜일까요? 그게 왜냐면 상당히 예전에는 귀했기 때문이에요. 단 음식이 예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 옛날 수렵 채집 시대로 돌아갔다 생각을 해보면. 예. 단 음식. 뭐 과일이나 과일. 꿀이죠. 꿀. 네, 그 정도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뭐 우리 아이스크림 같은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과일, 계절을 심하게 탔잖아요. 그렇죠. 구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아주 특별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꿀 주변에서 뭐 쉽게 구할 수 있나요? 없죠. 저 벌집을 몰래 이제 털어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벌에도 쏘일 수 있고 잘못하면 나무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도가 크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지방, 동물. 예, 사냥을 해야 했습니다. 사냥은 과일 따기보다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냥 나가서 성공할 가능성 뭐 크지 않았을 거고요. 일단은 잡으면 뭐 그 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지만 사냥에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는 않았고 또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거였잖아요. 예. 상당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귀한 음식이 만약에 내 앞에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빨리 먹어치워야 예, 되니까. 빨리 먹어야죠. 예. 저장할 수도 없잖아요. 예. 냉장고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능한 한 많이 먹고 남는 거는 저장을 해야죠. 그런 걸 이제 절약 유전자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그 절약 유전자를 아주 잘 발전시킨 덕분에 지구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절약 유전자를 만족시키는 그 식품들이 바로 귀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귀한 음식. 그리고 달달하고 기름진 그런 음식들. 예. 그게 바로 초가공 음식, 패스트푸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너무 그 맛의 적절한 조화가. 그게 이제 진화적으로 확립된 그런 맛인 거죠. 그래서 이 초가공 음식이 맛이 좋으니까 우리한테 이제 주는 즐거움이 크죠. 먹으면 즐겁잖아요. 예. 맛있고. 그래서 그거를 뭐 기호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음식은 기호성이 상당히 높은 음식이야. 그게 바로 초가공 식품이고요. 또 문제는 뭐냐? 그럼으로써 과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맛있으니까. 또 설탕 같은 거는 우리 그 쾌락 그 중추를 자극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흔히 잘 알려진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도파민이죠. 예. 그리고 세로토닌. 이런 초가공 식품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아주 효과적으로 높여서 우리를 이제 순간적으로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고 우리는 그 경험을 이제 잊지 못해서 다시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그 초가공 식품은 칼로리 밀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열량을 이제 다른 음식보다 신선식품보다 높은 열량의 그 음식을 섭취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당연히 체중 증가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큰 문제는 호르몬 불균형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욕 조절 호르몬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있습니다. 렙틴. 네, 렙틴은 우리 지방세포에서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예.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서 이 시상하부라는 이 뇌의 시상하부에 영향을 주어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지방세포가 커지면 이 렙틴 분비가 증가하면서 식욕을 억제해요. 그만 먹어라. 네.
야, 너 충분히 먹었지? 이제, 그만 먹어. 예, 그러고 신호를 이제, 주는데. 예, 신호를 주죠. 그리고 또 그와 반대작용을 하는 호르몬은 위에서 나오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예. 그렐린은 반대로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음.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 식욕 증가 호르몬 그렐린, 이 두 가지가 좀 아주 서로 간에 이제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하는데 예. 이 밸런스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초가공식품, 설탕이 많은 초가공식품은 그 밸런스를 좀 깨뜨릴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식욕을 더 돋구는 예, 그러한 그렇죠.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할 수 예. 있게끔 만드는. 그거는 이제 설탕 얘기할 때 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그러면서 또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같은 거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세요? 보통 뭘 보고 초가공식품을 선택하시나요? 주로 광고 아닌가요? 광고, 가격. 예, 광고나 가격이죠. 그렇죠. 마케팅. 예,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이런 패스트푸드의 마케팅은 정말 아주 치밀하잖아요. 한번 그 맥도날드를 생각해 보시면요. 예. 맥도날드 매장을 가면 보통 그 놀이 매장이 있습니다. 놀이 매장은 왜 만드느냐? 어린이 고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어린이 고객이 뭐 혼자 옵니까? 같이 가죠. 부모랑 부모님, 같이 오고요. 부모님. 부모는 이제 지갑을 가지고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를 이제 다 불러 모으려면 또 아주 친근한 캐릭터를 또 써야 하고 또 장난감도 줘야 하고 그 로날드라는 캐릭터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예. 그 맥도날드에 해피밀에 그 딸려 나오는 그 장난감은 어린이들의 아주 그렇죠. 예, 엄청난 그 예. 유혹이죠. 맞아요. 한번 어린이들이 고객이 되면 충성스러운 평생 고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마케팅을 정말로 엄청나게 하죠. 예. 그러니까 이 패스트푸드가 정말 확산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이유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인과 식습관에 대한 변화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현대인이 마주한 잡식동물의 딜레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